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네. 이낙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좀 많이 늦었습니다. 낙엽의 계절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탈당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문 봤는데 예. 이낙연 전 국무총리 그 기자회견문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이제 뭐 대외적으로 나가서 자신의 직함을 얘기할 때 현직이 없으면은 예. 전직. 그렇죠. 전직을 얘기할 때 직전 전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퇴직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네. 김용민 전 극동방송 PD 이러진 않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평화나무 이사장이지만 네. 만약에 그만둔다면 예. 전 평화나무 이사장 그렇죠. 직전 그 직함을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럼 직전 직함이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니에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래야 되는데 이낙연 전 총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뭐겠어요. 탈당하는데 뭐 면구스럽다 뭐 그런 의미로 뭐 선의로 해석은 되지만은 예. 지금 사실 자신이 이제 민주당을 나가게 되면은 민주당을 상대로 해서 지지층을 갈라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여간 앞으로 뭐 민주당과 전선을 형성하겠다 그런 뜻으로도 읽혔고 그 직함 하나로도 참 많은 의미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근데 그 현역 민주당 의원들 129명이 네. 거기에는 뭐 이기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네. 전에 이낙연 측근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예. 그 반대 성명 아주 예. 격렬한 반대 성명을 광주 전남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주 격렬한 반대 비난 성명을 했어. 이거는 여론을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실 이낙연 전 총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나 보니까 네. 이낙연이 어떤 사람인지 인간성이 어떤지 뭐 잘 모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압니다. 근데 가까이서 보면은 다 알 수 있고 어제 그 129명의 국회의원의 반대성에서 네. 다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원들이 이제 탈당파는 정계 은퇴하라 뭐 이런 기자회견도 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예. 이제 뭐 이낙연 포함한 탈당파 3인방 뭐 저는 윤영찬 씨까지 포함해가지고 정계에서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정계 은퇴하게 되지 않겠어요? 정치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본인들은 사실 살려고 탈당을 했지만은 여기 이제 국민에 의해서 이제 귀가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어제 말이죠? 네. 뭐 김대중 정신을 운운해요. 나 배가 막 틀리더라고. 저 사람이 왜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는 거야?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담임하는 교회에 네. 그 어르신이 계신데 이게 사실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원으로서 아주 열렬하게 활동하셨던 어른인데 이분 말씀이 네. 그 한번 광주에 이낙연 씨가 내려갔는데 예. 그 광주에 계신 그 민주당 당원들 앞에서 폼을 잡았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마지막에 이낙연 씨한테 너가 김대중이냐? 너가 김대중이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자기가 한번 차용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 사람은 일생 양지만 걸어왔습니다. 맞습니다. 양지 아닌 길을 걸어보는 건 아마 어제 이후 이제 벌어질 일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전에는 그의 인생은 모두 양지였습니다. 79년에 동아일보 기자가 됐거든요. 이제 곧바로 80년 전두환이가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전두환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심지어는 87년 그때 박종철 열사 6월 항쟁 때. 사망 사건 나고 나서 그때 이제 통일민주당 삭히기 전인데 네. 그 신민당이 야당이었잖아요. 예. 신민당이 장외투쟁을 할 경우 역풍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도를 합니다. 이낙연 기자가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요? 역풍 우려가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낙연이 이렇게 주장했다기보다는 뭐 인용했겠지. 그 살짝. 역풍 우려라는 말을 여기도 이제 인용해 왔단 말이죠. 거국적인 국민 항쟁이 되는 6월 항쟁에 대해서 지금 사실 민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풍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저 동아일보 초대 노조위원장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기만 전 기자라고 네. 이분 말씀으로는 이제 이낙연 씨가 동아일보에서 노동조합 만들 때 네. 노조 만들지 말라 반대했다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이 사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왔단 말이죠. 민주당에 오게 된 계기도 호남 출신이라는 거 말고는 뭐 딱히 그 이유를 찾기 힘들고 아울러 컨택한 분이 사람이 없었던 주변에 영광. 사람이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천거에 의해서 이제 들어온 겁니다. 한평 영광이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 시절에 예. 그리고 김대중 동교동 자택을 그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뭐 하여튼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를 했는데 글쎄요 그 와중에 이 사람이 어떤 우리 사회 기득권 체계 뭐 구체적으로 검찰 권력에 대해서 들이받은 적이 있었는가? 들이받을 기회는 있었어요. 본인의 이제 비서를 할 수 있는 이경호 부실장. 옵티머스 사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복합기를 뭐 불법적으로 대여받았다. 이게 사실은 이낙연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걸로 검찰 수사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저 같으면은 제 가까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돕다가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그때부터는 정말 우통 다 벗고 검찰과 싸울 것 같아요. 붙어야지 진짜. 근데 일체 그런 바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의 삶을 보면은 이 검찰 권력이 그 제동이 걸려야 할 시점에 제동을 거는 정치인들이 민주당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딴죽을 걸고 혹은 뭐 브레이크를 걸고 그래왔단 말이죠. 그 추미애 장관 쫓겨날 때도 네. 이낙연 대표 아니었나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낙연 조국 사태 일어날 때도 이낙연 대표였던 그 저기 최성해 동양대 총장 그 사람 입에서부터 시작된 게 조국 사태잖아요. 그 사람 입이 조국은 이낙연이 친 거야. 그 이낙연이 친 거다 이러면서 또 나중에 조국이 그렇게 해서 곤경에 빠지니까 이낙연이 고맙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이렇게 말한 녹취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는 식으로 당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건 사실 아니죠? 그렇죠. 정세균 국무총리도 한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예. 하여튼 이런 이낙연 씨가 일생 양지만 걸어왔고 일생 기득권 편에 서 있던 그가 이제 와가지고 삭풍에 선다, 그 시베리아 벌판에 선다. 저는 이게 과연 그런 것인가?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 얘기가 특히 김태형 심리학자 같은 분도 네. 지금 아마 누가 판을 짜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본인은 이번에도 살포시 꽃길을 걷는 차원에서 탈당, 신당, 창당을 결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저는 제 김용민 피셜로는 네. 뭐 이낙연 신당, 뭐 지금 뭐 양양자 신당, 뭐 금태섭 신당, 뭐 이준석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나중에 다 합친다고 봅니다. 다 합친다고 봐요. 그다음에 대선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런데 뭐 갈 길이 그렇게 총선 때 뭐 국민의힘 100석 이하가 되더라도 거기서 얻은 거 갖고 나중에 합쳐 가겠다. 제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정말 뿌리가 없는 선거 앞두고 생긴 떴다방식의 그 신당들, 이 신당들과 국민의힘은 이제 150석이 넘어가는 순간 다 합쳐서 그러면 이제 사실상 국민의힘의 승리로 봐야 된다. 맞아요. 사실 다음 대선에서는 윤석열을 우리가 논할 이유가 없잖아요. 윤석열이 또 출마하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 선거 때 총선 앞두고는 지금 반윤 정서가 강하니까 반윤 기치를 들겠지만 총선 끝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윤석열은 선거에 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다 합쳐서 다음 대선에 임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 최소 150석을 넘기지 못한다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것이고요. 지금 총선 앞두고 뭐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물 보따리를 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뭐 직접적인 관건 선거야 완전히. 네, 그렇죠. 금투세를 없애겠다에 이어서 이번엔 또 부동산 대책으로 뭐 풀어버리겠대.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이 용이하도록 바꾸겠다 이러는 건데 이게 다 이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가진 자들 최소 집 가진 자들 그 이상의 표를 얻기 위한 그런 선거용 포퓰리즘이거든요. 이게 못 가진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말이야. 예, 그렇죠. 그냥 다주택에 또 들어가갖고 음. 걔네들이 뿌려놓은 씨앗에 들어가서 또 월세 갖다 바치다가 그리고 네. 끝나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이 쉬워지면은 사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세입자로 계신 분들은 정말 다 쫓겨나. 날벼락을 맞습니다. 날벼락을 맞아요. 어디로 가? 집주인도 아닌데 집주인도 그 저기 엄청난 또 분양가를 또 대야 하는 상황이고. 거기도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래 가치 때문에 그래서 그 뭐 영끌해 가지고 사실은 분양가 맞추려고 하겠지만 집주인은 네. 근데 그런 집주인들 그 뉴타운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분양가가 없어서 포기한 사람들이 8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명박 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뉴타운인가 뭔가. 집 가진 사람들도 그 대다수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고 세입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세입자를
뭐 돌봐줄 여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국가적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정신 차리세요 좀. 네. 어쨌든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고 아마 선거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신종 관권 선거 아니 1차원적 관권 선거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계속 남발됐다가 선거 후에 이게 청구서로 날라오면은 정말 국민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총선 때까지 감출 거 다 감추고 맞습니다. 숨길 거 다 숨기고 네. 국민들에게 지금 별탈 없이 잘 돌아간다. 별일 없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주입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악한 언론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뭔가 가름말을 타지 않으면은 정말 국민들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한데 개피봅니다. 개피봐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이 그래서 150석을 넘기지 못한다. 최소 뭐 기대로는 뭐 200석도 넘겨가지고 당장이라도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이를 탄핵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석을 확보했으면 좋겠지만은 현실의 문제에서는 녹록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걸 기대하기보다는 네. 저쪽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하루에 1%씩 이렇게 깎아먹고 있는 이 현실, 민주당 네. 지지율을 깎아먹는 현실에 대해서 민주당은 가벼이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낙연 얘기 좀 다시 네네네네. 해볼까요? 예. 이낙연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낙연은 이제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 분석에 따르면은 나중에 이준석이 이낙연 또 뭐 금태섭, 예. 뭐 김종인 뭐 그렇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총선에는 뭔가 자기들이 무슨 뭐 중도 보수 정당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임하겠죠. 네. 임해서 표를 얻어서 어떤 역할을 하겠죠. 네, 제가 그렇게 보는 근거가 두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얼마 전에 빨간 넥타이를 입고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누가요? 이낙연이 기자들 앞에서. 예, 그래서 뭐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왜 빨간 넥타이를 했냐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냥 우물쭈물했는데 디테일에 강한 이낙연이거든요. 강해요. 예. 언론생들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자신도 정치부 기자 그렇지요. 출신이었고요. 자, 그게 있고 이거는 뭐 좀 시시한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은 이낙연이 오매불망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대선이죠. 대선을 하려면은 적어도 민주당 사이즈만큼의 어떤 정당을 뒤에 깔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의 정당이 돼버렸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결국 국민의힘 플랫폼을 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낙연 신당만으로 국민의힘 사이즈만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다 합쳐서 뭐 빅텐트니 뭐니 오픈 프라이머리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대선 때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할 것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 뭡니까? 지금 저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들이 추진하는 정당과 또 저기 누구야 이번에 탈당한 그 몰상식과 비원칙 요저 3명 독수리 삼형제 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원내 정당을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내부에서 벌써부터 어제 그 탈당 기자회견 하기도 전부터 나온 얘기가 이낙연은 우리하고 합치려면 이선 후퇴를 선언해야 한다. 총선 불출마는 말할 것도 없고 대선도 불출마하겠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탈당을 합니까 이낙연이? 근데 벌써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 안에서 벌써부터 이런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이낙연이 얘기했잖아요. 총선 불출마한다. 그랬어요. 그럼 대선에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지. 대선에 나갈 상황이 된다면은 정태근 박원석이 오케이 할까요? 또 이낙연 씨가 뭐 사실은 단 한 번도 기득권 편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박원석 전 의원 같은 사람은 견뎌주지 못할 겁니다. 한 번 깬 당인데 두 번 못 깨겠습니다. 저는 그 당의 미래가 이준석 관계는 어떻게 풀 것 같아요? 이준석은? 제가 장담하는데 예. 이준석은 윤석열이 아주 극도로 싫어했잖아요. 입당하기 전부터 싫어했어. 뭐냐면은 지멋대로 하니까 또 어른들을 갖고 살살 놀리고 네. 조롱하고 이낙연 그거 못 견디합니다. 장담하건대 이준석하고 손잡을 일 없고 또 이준석이 사실 지금 정치적인 기세로 보자면은 자기가 이낙연을 훨씬 그럼 앞서가고 있는데 저희 흡수할 수 있어. 예, 그것도 기본적으로 그 이낙연의 그 고정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인 것처럼 그동안은 보였지만 이번에 보시다시피 아니야. 그 측근들도 안 따라가. 안 따라가. 예, 그 뭐 호남에서 심지어는 자기 지역구 한평영광. 이기호도 안 가.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에서도 졌어요. 자기가 밀었던 후보가 졌어.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이준석은 2030 남성 그럼. 세대라는 강력한 지지 기반이 있습니다. 물론 2030 그 남성들도 사실은 뭐 정치적 일체감 이런 건 없어요. 네. 언제든지 뭐 새로운 자기들의 대변자가 나오면 갈아탈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잘하는 이준석이가 계속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입맛과 또한 욕망에 맞게 지금 계속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준석이가 이낙연한테 고개 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한테도 고개를 안 숙이는 이준석이가 이낙연한테 고개 숙이겠습니까? 또 이낙연은 자기가 최고 잘난 줄 알잖아. 그렇죠.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잘나가지고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그래도 대한민국의 빅3에 속하는 그 언론사 기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총 6선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전남도지사를 했고 국무총리했지. 국무총리, 당대표했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했죠. 177석. 뭐 예. 엄청나지.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대통령밖에 없다. 맞아. 그런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이재명하고는 한다 못하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지 뭐. 어디 변방 사또가 게다가 검정고시 출신에다가 그 저기 뭐야 공장 노동자. 공장 노동자 출신에 뭐 그리고 하고 그 어떤 뭐 비교 대조가 안 되는 그런 자가 지금 나를 추월해서 대선 주자가 돼?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거예요. 없는 거야.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대선 주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민주당 여기 지금 뭐 간판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내 발밑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 윤영찬. 예. 윤영찬을 배신 때린 거예요. 예, 윤영찬이 사실은 그제죠. 그 독수리 사형제 탈당 기자회견. 그 국회 정론관 자리 잡은 사람이 윤영찬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20분 전에 나 탈당 못하겠다. 단순히 현근택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게 있잖아. 이게 어제 기자들 사이에 돌았던 게 뭐냐면은 그제 돌았던 것은 그 조응천, 이원욱 그리고 김종민, 윤영찬 이 네 사람이 모두 자기가 하위 20% 그게 핵심. 미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세 명은 맞다고 하더라고 탈당한 세 명. 윤영찬은 아니었어. 근데 윤영찬 알고 봤더니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민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 현근택 사건 터지니까 남자 해가지고 20분 전에 그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20분 전이에요. 20분 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그 탈당 기자회견 하던 날 아침에 그 이원욱이가 MBC 라디오 나왔는데 윤영찬도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4명 다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빠집니다. 요거는 그래서 김종민도 당황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낙연 완전히 저거 아니에요? 동아일보에다가 쫙 그냥 이낙연 대변인처럼 하다가 그렇죠. 그냥? 이낙연 씨가 동아일보 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선배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선배. 뭐 일화가 있는데 예. 내가 그 소개 하나. 이낙연과 윤영찬의 일화가 있습니다. 또 서울대 나온 거 맞죠? 진짜요? 그랬어요? 기사 못 쓰면은. 뭐 들은 얘기니까. 서울대주의자였군요. 그리고 하여튼 뭐 한강도 혼자 건너갔다 내려. 진짜? 하여튼 들은 얘기니까 뭐 하여튼 뭐. 예, 윤영찬도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정말 저도 들은 바가 있긴 한데. 뭐 개인적인 문제니까. 아니 윤영찬이가 왜 이낙연하고 같이 정치를 하지? 이낙연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그 밑에서 완전히 이낙연의 어떤 뭐 거의 수족처럼 행동하길래 많이 놀랐습니다. 하여튼 윤영찬 지금 잔류한다 하더라도 당원들 마음이 다 떠났는데. 글쎄 말이야. 어떻게 현근택 씨가 결국 공천되면은 어떻게 그때는 탈당하시게? 현근택 씨는 그 윤리감찰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은 그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을 한 적은 없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 발언으로 인해서 컷오프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윤영찬 닭도똥 개게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